예?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예?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봐봅시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성장률 3%로 끌어올리겠다 이거예요. 이 공약은 구호로 그칠 겁니다. 제가 장담하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남는 것은 코스피 5천 달성만 남을 겁니다. 예? 내란 청산도요. 내란 청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앉았잖아요. 예?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란 청산은 윤석열 같은 그러니까 구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명박도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뭐였었습니까요? 구구 보수에 가까웠었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뭐가 나왔었습니까요? 저기 뭐예요? 이제 잘 이름 생각 안 드네. 그 위안부들 뭐 그하고 일본 근대화 식민지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이 저기 득세하고 그랬잖아 이재명 정부부터. 그러니까 그게 구구죠. 뭐 친일 구구와 그렇죠? 아 뉴라이트. 뉴라이트라는 용어가 이제 예 뉴라이트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구구죠 뭐. 근데 그때만 해도 그 구구는 그래도 순간에 귀여운 구구였었어. 윤석열 구구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구구가 갈수록 더 이제 그러니까 극성을 저는 뜰 거라고 봐요. 예. 트럼프는 제가 뭐냐면 미국 사회가 80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속에서 황폐화되어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극우라든가 친일 극우라든가 윤석열 같은 그런 세력들은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풍토 속에서 나온 거야. 그렇잖아요. 어디 달나라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뭐예요? 양극화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20, 30대가 그러니까 극우화되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미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자, OECD에서 최근에 3월 달에 중간 보고서를 냈죠.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로. 올해 정부에서 2.0%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OECD는 2.1%까지 봤었어요. 근데 우리는 0.4%가 줄어들 거다. 근데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야. 영국 다음으로. 예? 주요 선진국 중에서요. 성장률 충격이 가장 큰 나라로 그러니까는 예? 한국이 되고 인플레 충격도 가장 큰 나라로 OECD에서 예? OECD에서 3월달 보고서에 나온 게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 오래전이네요. 니뽕 대사관 앞에서 노재편할 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봐보세요. 반환점을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경부가 전망하고 있는 성장률. 작년도 성장률에다가 올해 전망하는 거. 그 다음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하는 거를 2027년이 끝나면 뭡니까요? 정확하게 뭐냐면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겁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가는 거야. 2027년이면 내년 연말이면요. 임기 반환점을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28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석에선가 우리 임기는 사실상 2028년까지 수도 있다. 한 얘기가 에? 총선하게 되면 총선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정권 에? 이게 이제 막 분위기가 그거 되면서요. 반환점을 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막 지금 속이 조급한 거야 지금요. 마음이 잠을 못 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에? 잠을 못 드시는 이유가. 에? 자, 그러니까 성장 전망치라든가 물가 전망치라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이라크 이게 저기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이라크래. 이란 전쟁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데 올해까지 성장률을 하게 되면 연평균 1.35를 달성하는 겁니다. 내년도까지 정부가 전망하는 걸 그대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연평균 1.6%뿐이 안 돼요. 네? 윤석열 때 3년 동안에 2.1%였었어요. 그러면 총선 전에
총선 전에 경제 성적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야. 예?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지금이야 우리가 윤석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미국 시민들이 우리 심정을 이제 알 것 같아, 이해할 거예요 아마요. 예? 얼마나 괴물을 우리가 지난 3년을 겪었는가를 자기들 트럼프 겪으면서 지금, 예? 트럼프 겪으면서 저는 너무 닮았잖아요. 하는 짓 보게 되면은 너무 닮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야 21세기 구구들은 공통점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닮았잖아요. 너무 닮았어. 예? 윤석열하고 트럼프는 너무 닮았어. 무슨 뭐 전세계 쌍둥이나 됐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닮아서 하는 짓을 여러 가지로 다 보게 되면요. 술을 한쪽은 많이 마시고 한쪽은 안 마신다면 이 차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예? 김건희가 그러니까 해군 함정에서 그러니까 저기 뭐 파티하고 이런 거나 얘들 하는 짓이나 보면은 예? 참. 근데 이거 윤석열 정권 때보다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더 나죠?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민생경제, 서민경제가 낮아지는 게 없어? 그리고 코스피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지부진 이렇게 되고 그래 보세요. 총선 어떻게 치를래요? 자, 우리나라 상황 좀 봐보세요. 우리나라 상황 한번 보세요. 3%를 달성하겠다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3% 달성했던 연평균 3% 달성했던 기간이 2013년부터 18년입니다. 2018년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예? 이게 3%대 성장률이었어요. 정확히 하면 3.2%, 연평균 3.2% 달성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직전부터 2%로 떨어집니다. 2%로 떨어져요. 정확하게 5년 정도로 딱 떨어지죠. 1.9% 떨어졌었어요. 1.9%로요. 그런데 여기에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뭐냐? 저기 오른쪽부터 봐보세요. 내수가 그러니까는 2013년부터 18년에는 내수로 다 만든 거야. 네? 그 전보다 떨어진 거죠. 물론 이것도요. 근데 내수가 이 당시에는 그래도 살아있었어. 근데 지난 6년, 7년 동안에 내수가 40% 수준으로 떨어져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40%는 3%보다. 내수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내수의 대부분은 뭡니까? 가계소비가 차지하죠. 가계소비가 3% 성장할 때보다도 5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60% 떨어진 거야. 그러면 답은 보이는 거야. 뭐요? 3%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내수, 특히 가계소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뭐예요? 이런 1.6% 연평균 1% 성장률로 임기를 마치겠다는 거야.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은 지금이야 굉장히 지지가 높고 그러지만은 문재인 정권도 초기에는 지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고개 설레설레 젓기 시작합니다. 자, 성장률 3% 회복하려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특히 가계소비 갈 수밖에 없어요. AI 설비 투자하고 수출만으로는요. 여기 설비 투자 봐보세요. 설비 투자 보게 되면은 기여도가 3%일 때도 10분의 1 수준이 0.3%. 그 다음에 2% 대로 떨어졌을 때도 0.2%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작아요, 워낙. 그러니까 이거 올려봤자 그러니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예?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수출도 반도체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예? 아니 이건 객관적인 수치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야. 우리가 환상에서 벗어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지지자들의. 이거 봐보세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건설 투자는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나라는요. 선진국까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새로 지을 게 별로 없는 거야. 다 지어가지고 SOCC도 다 하고 뭐 다 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17년 정점 찍고 쭉 떨어지잖아. 건설투자가. 건설투자로 그러니까 가는 시대는 지났어.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한국은행에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거야. 일반 전문가들도 놓치고 있는 건데 1년에 2번 6월달과 12월달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국회에다가. 근데 중간에 3월달과 9월달에 약식 보고서가 나옵니다. 약식 보고서가. 그것까지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간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계산에 나옵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국은행이 계산한 거. 이걸 보게 되면요. 작년도 4분기에 413만 원이었어요. 작년도 4분기에 13만 원이었는데 2019년 4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3%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던 2019년부터 그러니까 2% 밑으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2%대로 40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년 동안에 가계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얼마요? 11만 원 증가한 거예요. 평균입니다. 전체 가계 평균이에요. 이걸 연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0.5%가 안 돼. 0.5%가 안 돼. 이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2.3%였었는데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은 0.5%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앞으로 성장률은 1%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평균 증가율은 멈춘다.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가계소득을 강화 안 하면요. 대한민국 경제 그냥 끝납니다. 해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저희 봐보세요. 연평균 성장률이 3%대일 때, 3.2%대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한 1.6% 됐었어. 네? 한 절반 정도는 됐었다고 성장률에. 그런데 성장률이 2%대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2019년부터 25년까지는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0.5%도 안 돼. 그러니까 과거에 3% 될 때는 가계소득이 한 50% 같이 증가해서 성장률에 한 50% 정도는 쫓아갔었어. 근데 이게 30%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성장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더 빨리 떨어진다 이거야. 그 결과는 뭐예요? 가계소득의 중단이죠. 가계소득 성장의 중단이죠. 네? 그렇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요.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 잘 사는 사람, 여기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실 뭐, 저기 소득 높은 사람들도 다 포함된 거니까요. 전체 대한민국. 이게 한국은행에서 3월 말에 나오는 금융안정 약식 보고서까지 다 합해가지고 간 겁니다. 예? 가계소득이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위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면 50% 밑에 가계들은 생존 위기에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생존 위기에 몰리니까는 뭐가 필요하냐? 민생지원금이 필요한 거야. 왜? 이게 산소호흡기 같은 거야. 그거 없으면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니까. 예? 생존 위기에 내몰리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아주 객관적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 그 결과 가계소비 지출 봐보세요. 월평균 작년도 4분기에 363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소득이 저만큼도 안 되는데 어떻게 소비를 저렇게 하라. 이거 전체 잘 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평균이니까요. 363만 원인데 이게 2019년 4분기에 367만 원이었어. 2018년 1분기하고 똑같아. 이게 잃어버린 몇 년입니까? 예? 잃어버린 몇 년이냐고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6년이야. 가계소비가 이렇게 지금 여기 봐보세요 한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쭉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다가 거의 지금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 2023년도부터는 거의 멈췄잖아. 가계소비 지출이. 사람들이 쓸 돈도 없지만은 예? 쓰지도 못하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현실인 저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아, 민생들이. 그래서 급히 추궁을 편성한 거야. 굉장히 신속하게. 그건 잘하셨어. 근데 그건 일회성이다 이거야. 일회성. 예? 일회성. 근데 앞으로는 위기의 빈도수가 갈수록 빨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민생지원금 편성할 거냐고. 자, 자영업자의 월평균 실질 소매 판매액이 줄어들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되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왜 그래요? 가게가 소비 지출을 줄였는데 자영업자가 어떻게 이제 매출이 느냐고요. 이건 상식이지 그냥. 예? 봐보세요. 26년 올해 1, 2월 달 거를 봐도 변화가 없어. 올해 1, 2월 달도 이 상황 속에서 3월 달 전쟁이 탁 터졌어.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속도전을 가르치는 분이니까는 긴급히 추경 편성한 거야. 예? 긴급히. 그런 건 굉장히 빠르셔. 예? 잘하신 거야. 근데 이거 봐보세요. 3%대 성장률하고 2% 밑으로 떨어질 때 성장률하고 있잖아요. 2019년 전후로 보면은요. 연평균 통화량 증가율이 언제가 더 높았느냐? 2%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더 높았어. 연평균 통화량 증가율이. 그러니까 돈이 공급이 덜 돼서 성장을 못한 게 아니라 이거야. 예? 돈이 공급이 덜 돼가지고 성장을 못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돈을 공급을 많이 할 때가 더 많이 올라가지지. 물론 여기에는 그러니까 공급 측면의 충격도 있지만은 더 많이 올라가지죠. 두 배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풀었는데 성장은 그거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예? 물가만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고 이런 거야. 예? 이런 거예요. 돈 공급 부족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돈이 필요한 곳에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야. 돈을 아무리 풀면 뭐래. 돈이 필요한 곳에 안 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화폐 유통 속도죠. 예? 계속 떨어져, 우리나라는. 일본도 이게 조금만 회복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져. 이 빨간색이 2% 밑으로 떨어진 기간이고요. 파란색이 3%대 성장률 기간이야. 더 빨라지잖아. 2%대 밑으로. 돈이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안 가. 실물 경기로. 예? 그래서 돈을 많이 공급해. 더 많이 공급했어. 참. 예? 이거 봐보세요. 특히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 중에서도 앞에 3%대 기간 때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소위 말해서 식료품은 제가 뭐랬었어요. 중산층하고 저소득층한테 불리한 더 많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9%였었어. 3%대 때는. 근데 2%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4%로 이상으로 증가했어. 그러니까 갈수록 서민들한테는 불리해지는 거야. 갈수록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도 거의 그러니까 증가도 못하고 마이너스 되거나 하면서 물가는 더 부담을 갖고 있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민은 제가 중산층과 소위 기계적으로 나누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다 이게 서민이라고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하위 70%는 그러니까 전체. 예? 이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상시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충격이 오게 되면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죠.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거야. 예?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야.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재정으로 하잖아요. 재정으로. 3%대 성장할 때요. 재정 투입의 증가율이 명목으로 일단 물가를 고려하는 걸 보게 되면 5%하고 7.2%로 훨씬 많이 이게 뭡니까? 오렌지 색깔이 2% 밑으로 떨어질 때고 파란색이 3% 때예요. 재정 투입도 그러니까 더 많이 했어도 성장률은 떨어졌잖아요. 실질.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실질로 보더라도 재정 투입이
2% 밑으로 떨어질 때가 더 많이 했다니까는. 그러니까 재정 투입 부족도 문제가 아니야. 에? 재정 투입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 재정 투입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산 규모만 팍 늘린 다음에 그게 일반 서민들한테 체감이 됩니까? 체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서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소위 추경 기반의 생계 지원책이잖아요. 이런 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임시 처방적이고요. 문제 해결 방식과는 거리가 먼 거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워낙 그러니까 취약한 거야. 아주 그냥 이게 구조화돼 버린 거야. 이거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걸 하려면은 사회소득을 제도화해야 되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조세체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요. 불공정하다고. 이걸 정상화시키고, 예? 이 방식이요 가장 효율적인 선별 지원 방식이야. 이번에 사실 민생지원금 선별 방식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 때, 후보일 때 그렇게 비판적으로 봤었던 선별을 계속 선별로 하고 있었어. 지금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선별로 이제 뭐 문재인 때 그 대척점에 있던 게 이낙연이었었고 홍남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선별 가지고 싸맸었잖아. 그 당시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예? 이번에 하는 건 선별이잖아요.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 서민들이 작은 충격에도 생존 위기를 겪는 이유가요. 이거 국세청 소득자를 보게 되면 딱 나와요. 답이 보여요. 이번에 하위 70% 주잖아요. 70%에 있는 사람이, 예? 소득활동자, 개인별 소득활동자를 보게 되면은 70% 땅에 있는 상위 30%죠. 344만 원이야. 세전이요. 50%가 220만 원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뭘 쓸 돈이 없지.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 유가가 서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충격받죠. 가뜩이나 지금 쓸 돈도 없고 이게 갈 때 모자라는데 거기다 또 가니까 현실이 이렇다고요. 현실이 이게 2,636만 명 대상으로 국세청 소득자료입니다. 개인별 전체 다 상위 0.1%는 1억 3,200만 원이래 돼. 월 평균이야. 월 연이 아니라 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충격만 와도 그러니까는 생존위기에 내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는 바로 민생지원금이 책정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이번에 봐보세요. 민생지원금이, 예? 굉장히 복잡해.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 예? 저도 그래서 제가 하는 동안, 근데 이거 정리된 게, 예? 기획예산처가 정리해서 표로 만든 게,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과 취약계층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아, 두텁게 지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두텁게 이렇게 할 때, 이게 보게 되면요. 지금 보게 되면 3,256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한 5,110만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70%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가요. 그러면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는 제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통계청이 매년 가계금융 복지조사합니다. 거기 소득을 보게 되면요. 하위 70%라는 게 상위 30%잖아요. 이 가구별로. 이거는 그러니까 가구원 수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딱 보게 되면요. 줄 지어놓게 되면요. 하위 70% 가구가 22만 4천 가구 정도가 돼요. 어떻게 식으로 하냐. 상위 30.5%보다 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0.4%는 반올림하게 되면 30%인 거잖아요. 31.5%보다 밑에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저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게 보게 되면요. 상위 30% 22만 4천 가구가 해당되어지는 상위 30%의 상당 구간이 670만 원 정도로 계산되어져요. 세전에. 근데 71%, 그것보다 1% 높은 층들이 또 22만 한 2천 가구가 되는데,
그들의 하단 구간이 670만 원이에요. 같아. 거의. 여기 현장 정확하게 같더라고요. 네? 25년 저 국가 데이터 저걸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원 받는 사람은 하고 지원 못 받는 사람하고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는 거야. 아니, 소득이 같은데 끝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야. 몇백 원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위 72%로 거기서 가더라도 686만 원뿐이 안 돼. 하단 구간이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670만 원 받는 사람들이 670만 원에다가 25만 원 추가하게 되면 이걸 넘어서잖아. 예? 그러니까는 선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거기서 배제되는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본다니까. 선별의 문제는 과거에도 이거 여러 번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잖아요. 선별의 문제점이 이래서 문제 나오고 하면서. 예? 이래서 문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제가 그런 거야. 이게 뭡니까? 아까 국세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78%가 382만 5천 원 정도, 71%가 392만, 72%가 40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예? 세전 월평균 소득이요. 이거 그러니까 실질 소득 안 한 겁니다. 물가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25만 원 더 더하게 되면은 70% 있는 사람이 71%가 더 초과돼 버리잖아.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예? 이런 문제가요. 내는 세금도 거의 비슷해. 11, 12, 13만 원으로 1만 원씩 차이나. 이게. 예? 자,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할 일은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랬죠.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만 이게 숫자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아플 텐데 세금 공제액이 2014년 박근혜 때 한 58조 원 정도를 공제해줬어. 세금을 깎아준 거지. 깎아준 거야. 이렇게 세율대로 안 매기고 깎아준 거야. 문재인 정부 저거 할 때 75조 2018년에. 그리고 끝나는 해 98조까지 증가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증가해요. 많이 증가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23조 정도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리고 2024년에 102조, 100조를 돌파합니다. 2023년부터 100조가 돌파해. 근데 이 세금 감세 혜택을 대부분이 누가 본다고요? 상위층들이 다 봐. 상위층들이 본다고요. 저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개된 그러니까 2월 말에 공개된 국세청 소득을 보게 되면요. 예? 상위 0.1%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깎아주는 세금이 1억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자기 세율보다도 1% 내려가는 순간에 그거의 10분의 1 정도 뚝 떨어져. 한 1,900만 원 밑으로요. 10%로 가게 되면 1,00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져. 그러다가 50%로 가게 되면은 30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감세 혜택이 엄청나게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만들어 놓고 세율대로 세금을 안 걷고, 예?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세율대로 다 하고 인적 공제만 남기고 다 해주고 n분의 1로 나눠주자. 이게 인적 공제의 기준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것만큼 선별이 정확하게 되는 게 없죠. 왜? 상위 0.1%는 1억 1,300만 원 정도를 다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 네? 토해내는 거잖아요. 저 밑에 있는 층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돌려받고, 나눠주는 거 다 돌려받고, 이것만큼 선별이 되는 게 어딨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혜택을 보니까, 이게 진짜 선별이지. 이게 진짜 선별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한 1,100조 정도 소득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공제가로 적용되는 게 410조나 됩니다. 감세로 되는 게 100조가 넘고. 세제가 굉장히 불공정한 거야. 네? 이 불공정한 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양극화의 길의 출발점이잖아요. 이거는 소득에 대한 거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보이셔도 제가 걷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부분 90% 정도가 혜택을 본다니까는. 이 문제 방치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대통령의 잠 못 자는 밤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예요. 부동산 거품 6월 선거에 정리 시작할 겁니다. 그러는데, 그 부동산 가격 안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세제 개혁으로 이어져야지만 되는 거야. 세제 개혁으로. 이거는 무슨 뭐 그냥 저 부동산 가격만 저 묶어놓는 거죠. 뭐. 예? 소득은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예?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소득하고 자산을 그러니까는 세제 개혁을 제대로만 하면요. 아니, 이게 정상화시키는 거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OECD 평균보다 1인당 국민 1인당 300만 원 넘게 연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까. 예? 그러면 그 혜택은 90% 이상은 우리가 다 혜택 분되니까요. 예? 이거 해결 안 하는 이상에는 가계의 소득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야? 기업한테 목 졸라가지고 월급 더 주러 갈 거야? 기업들도, 대부분 기업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예? 거의 90% 가까운데, 할 여력도 없고, 예? 상생하라, 불러놓고 그 얘기만 할 거냐고요. 해결 안 됩니다. 성장률은 회복이 안 되어지고, 가계소득은 멈추고, 서민들의 가계소득은 멈추고, 소비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딱딱 오게 되면은, 충격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민생지원금 하는데, 그것도 선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땜질이죠, 땜질. 예? 이렇게 되면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 5년 동안 대통령은 잠 편안하게 못 주무시는 거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최근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게 많다 이거야.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화두를 꺼내고 그러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이 세제처럼 불공정한 세제만큼 비정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상위 0.1%가 1억 1,300만 원씩 세금을 깎아줘? 이게 도대체가 이게 공정한 나라냐고요. 이게 공정한 나라냐고요. 예? 1년에 그러니까는 거의 18억 이상을 버는 사람을 거기다 세금까지 한 1억 1,300만 원 깎아주냐고요.